특히 우리가 미 대선에서 산업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면 뭘까요? AI와 관련된 산업 정책.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AI 기술이 처음으로 개입된 선거가 이번 미국 대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공지능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지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묻는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설문 문항을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들에게 해본 거예요. 챗 GPT는 민주당 성향이고요. 메타가 만든 라마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예. 공화당 성향에 가까운 걸로 드러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당선자가 바뀌었다.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 대선 특집 후보자 정책 비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산업 정책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미국의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원래 그냥 자유롭게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미국 아닌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엄청난 산업 정책이 많습니다. 정책을 만들어야 뭐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을 만든다는 게 어떤 신종 산업을 키울 때는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산업을 북돋아줘서 뭔가 잉태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주고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도 만들어줘서 국내 기업을 육성하자. 이런 산업 정책. 예. 우리나라가 주로 생각하는 산업 정책이라는 건 바로 이런 맥락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동안 했던 산업 정책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와 제가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네. 그쪽 분야에 아무 규제가 없다고 쳐볼게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법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예. 예. 그러면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났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그 법에 부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 놓은 건 모두 다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산업 정책은 네. 어떤 특정 산업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정책보다는 그동안에는 네. 이 산업은 우리가 게임의 룰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룰에 맞춰서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산업 정책이 더 많았던 거예요. 어쩌면 기본적인 규제를 정해놓고 이 그렇죠. 틀 안에서 예, 해라라는. 그래서 알아서들 해서 승자가 되는 사람이 누굴지 우린 관여도 안 하고 어떻게 될지 우리도 신경도 안 쓰겠다. 이게 미국의 산업 정책이었는데 예. 요즘은 전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고 있죠. IT는 AI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예. 에너지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등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이 산업의 헤게모니가 바뀌고 그렇죠. 밸류체인이 바뀔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중심에 미국이 또는 미국 기업이 놓여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입김이 요즘은 정말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기업이 그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책. 네. 예. 그럼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의 산업 정책이 큰 틀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일단 민주당의 산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네. 이번에 민주당 정강 정책 거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산업 정책 파트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색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로자 노동권에 대한 강화가 대폭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해서 그 과실조차도 노동자들이 상당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까지 다 고려했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단 미국의 모든 지역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산업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조 설립 권리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서 노조를 쉽게 만들고 노동권을 좀 더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번 민주당의 산업 정책의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데 민주당은 이 노동권을 더 중요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이 사실 민주당이 요즘 미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도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평균의 함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점에. 예.
평균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요 근래 다 좋았어요. 뭐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큰 나라가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나 싶을 정도로 좋았고 실업률도 좋았고 뭐 소비나 투자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은 반평균은 예를 들어서 60점에서 65점으로 오른 게 맞는데 60점일 때의 반평균은 학생들의 성적이 다 60점 근처에 몰려 있었어요. 오승훈 학생은 62점, 박정호 학생은 58점, 뭐 이렇게 60점 언저리에 다 같이 있었는데 예. 반평균이 65점으로 올랐으니 모두 다 그러면 소득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평균이 65점은 됐는데 누구는 8, 90점으로 올라가고 누구는 40점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편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은 놀랐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는 대부분 평균치로 평균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요, 실업률은 어떻고요, 다 어떻게 보면 평균의 개념에 준하는 그 통계 지표들이거든요. 예. 근데 편차를 보면 너무 희비가 엇갈리니까 지역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 기본 하방 저지선을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경제 펀더멘탈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빈부격차 같은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 네. 그 필요성은 일반 노동자들이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미국 민주당은 느끼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중요시 여기는 정책 기조가 많았던 정당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서민층의 실질 소득이 약해지는 구조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지금의 산업 구조가 진화 발전하는 흐름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일부 보호해주는 강제적인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 디지털 전환이 강화되면서 예. 깃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특정 회사에 4대 보험 다 받고 9 to 6 형태로 전통적인 근로자의 모습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자기 사업자를 내서 뭐 배달을 한다든지 잠시 그 회사의 어떤 용역을 우리 집에서 하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독특한 일자리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그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자리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곤 하는데. 예, 네. 미국도 그런 일자리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로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교섭권을 확보하고 회사와 상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이익은 더 크게 실현될 가능성은 높고 네. 근로자는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 안 되겠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자. 이게 산업 전반의 큰 변화까지 보면서 이런 정책들이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커져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주목을 한 것 같군요.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근로자들 모두 가장 걱정하는 게요. 이제 조만간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그렇죠. 그나마 내가 단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 일자리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우버 택시에서 그나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은 없어졌지만 근데 이 우버 택시도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대체되면 자율주행 택시. 네, 난 이제 뭘로 먹고 살지? 그렇죠. 이 걱정들이 유권자 표심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잠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서민들의 소득 보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어쩌면 자유시장 경제와 노동권 신장이 좀 배치되는 걸로 인식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노동권 신장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화당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공화당은 좀 더 자유로운 어떤 뭐랄까 경제 활동에 방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네. 일단 혁신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선 전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분야의 혁신을 방해하는 모든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인공지능이 더 빨리 도래되면 근로자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보다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여기에 우위를 점해야 된다. 네. 이게 공화당의 어떤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좀 이따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국가에서 가장 의구심 어리게 보고 있는 시장,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민주당은 별다른 그 정강 정책에 별다른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공화당은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냐면 예. 암호화폐 단속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하겠다. 공화당 후보는 반대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뭐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이게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네. 범죄에 사용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공화당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계속 더 진흥하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암호화폐를 화폐 쪽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투자처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뭐 사실 그런 입장이 더 크고요. 그거보다도 더 공화당의 철학은 아까 앞서서도 인공지능 혁신을 방해하는 모든 행정명령도 철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맥락이 어떤 큰 철학이 잠재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신기술이 지금 2000년대 이후 계속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겨난 직업군들을 보면 우리가 20세기에 이런 기술 만들면 우리 큰일 납니다 했었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종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냐. 대표적으로 뭐 IT 기술 발달되고 인공지능 기술 발달되면 우리 택시 운전하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했지만 그 정작 그 중간에는 이 플랫폼 산업을 계속 육성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우버라든가 또 에어비앤비 산업이라든가 굉장히 특수한 산업으로 또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경제가 진화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또 생기는 것이지 그걸 지금의 어떤 잣대만 가지고 뭔 해선 안 되고 뭔 해선 된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해야 그 과실이 미국 내에 많이 쏟아지게 되고 미국의 최첨단 기업, 우수 기업이 많아지니까 미국 경제력이 더 부강돼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가 돼서 혜택을 보는 거지. 암호화폐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인공지능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분야의 교두보를 갖고 선진화된 기업은 다른 나라가 가져간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자유시장을 강조해야 미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도 생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우주항공 분야는 철저히 정부의 관할 아래서 육성해왔던 게 미국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의 정책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 민간 우주 부문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민간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고 네. 파트너십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 더 밀어주겠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예. 이제 정부가 우주 산업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민간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개발도 하고 네. 서비스나 운영조차도 민간과 같이 하는 게 표현에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큰 철학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번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있지 않지만 네. 그런 맥락이 어떤 기저가 있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우리 그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예.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잖아요. 네. 펠컨 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거의 뭐 고장만 안 나면 몇 번씩 더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페이스 X의 모습을 보고 많은 미국의 언론인들이 물어봤대요. 스페이스 X 직원들에게. 아니, 미국 우주항공청인 나사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일회용으로 한 번 쓰면 다시 못 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네. 니네는 어떻게 이걸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니? 물었더니만 그 스페이스 X 관련 직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저도 공공 부분에 일을 해봤거든요. 이 공공 부분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따오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네. 예산을 더 따오는 게 그 기관의 뭐랄까요, 위험이라고 위상? 할까요? 위상이 커지는 아,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기관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TO 법적으로 받은 그 총 그 근로자 수를 몇 명까지 확보한 기관입니까? 예. 이게 기관장들끼리 만나면 그게 또 나름대로 또 서열 아닌 서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 나사에 재직했었을 때는 스페이스X 직원들 중에서도 나사에 재직했던 사람들이 많이 스카우트돼서 갔거든요. 네. 나사에 재직했을 때는 문서 작업하고 프로젝트를 고민할 때 우리 나사에서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체를 몇 번 더 쏴야 됩니다. 그러니 예산 더 주세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민간 기업을 갔더니만 그러면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저 비싼 우주 발사체를 한 번만 쓰고 버린다고? 이건 아니잖아. 완전의 인식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그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세계 탑티어의 엔지니어들과 공학도들이 고민하는 그 뭐랄까 방향성이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우주 발사체를 더 많이 써서 더 많이 인공위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쓸 수 있을까로 바뀌니까 기술이 저렇게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도 우리 콜롬비아호 같은 것은 이렇게 나사에서 개발을 해서 네. 예,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네. 위해서.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발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비용 절감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용 절감은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거기에서 그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나사 입장에선 예를 들어서 정부에 예산 신청하러 왔는데 작년에 저희 3조 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올해는 2조 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약간 갸우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술 개발의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어떤 걸 얘기를 했느냐. 봐라. 이게 시장에 더 맡겨야 기술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데 많은 방점을 찍어두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네. 철학을 가진 공화당. 그 부분에서 또 주목을 해보자면 일자리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공화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정책 같은 것들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두 정당의 철학이 다른데요. 민주당은 근로자들이 여러 플랫폼화되는 경제 구조 속에서 그리고 파편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교섭력이 떨어져서 인건비를 제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들을 동원해서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교섭권도 확보해주고 네.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서 급여 자체를 올려줍시다. 그게 민주당의 철학이죠. 예. 그런데 공화당은 그렇게 하면 기업에 불필요하게 비용을 많이 전가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공화당이 제시한 정책은 감세예요. 감세. 결국 월급을 받아도 예. 실제 내가 그 월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예. 세금 낼 거 내고 가처분 소득이라 해서 내 실중에 내 손에 떨어지는 소득이 중요한 거잖아요.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렇죠. 예. 그러니 괜히 그 소득 올려준다라고 그거 할 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늘려주고 또 세액 공제 혜택도 더 늘려줘서 그걸로 실제 주머니를 채워줘야지 급여 더 많이 주셔라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더 투자하냐.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동자의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세금을 줄여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일자리 질이 안 좋아지면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소득을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기본 소득을 $15 네, 맞나요? $15. $15 이상으로 올리자. 우리 돈으로 한 16,000원, 7,000원 이게 네. 되겠네요. 공화당은 노동자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 네. 그런데 세금으로 떼가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다. 지금 가만히 놔둬도 노동자들의 수익은 이미 많이 나고 있다. 살 만큼은 된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성이 높아지면 이상한 일자리들이 더 생길 거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 대선에서 산업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면 뭘까요? AI와 관련된 산업 정책입니다. AI요. 네. 예. 이거는 두 후보 간의 AI와 관련된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거는 앞서 일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네. 그 두 후보의 어떤 정책적 기조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자체가 AI 산업 자체의 향후 어떻게 보면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선거에 AI 기술이 처음으로 개입된 선거가 이번 미국 대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도 러시아에서 네.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가장 먼저 내린 행정 처분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강제 추방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쳐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한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게 인위적으로 개입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상이 더 많이 반복해서 노출되도록 러시아 해커들이 개입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강제 추방한 거거든요. 예, 불법 선거 개입에 연루된 사람들을.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대선 선거가 해커들의 해킹, 즉 사람 손에 의해서 개입된 거였다면 네.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편향성을 더 강화하고 있는지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봤더니 네. 아 인공지능들 때문에 또 딥페이크 기술들 때문에 어떤 악영향이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진단이 돼버리면 야 우리 국가 리더십을 뽑는데 AI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그럼 앞으로 AI 산업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무조건 육성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AI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벌써 일부 선두적인 연구자들은 이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느냐. 우리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묻는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정책을 선호한다, OX, OX 이거 다 하다 보면 당신은 어느 정당 지지자시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설문 문항을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들에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챗 GPT는 민주당 성향이고요. 네. 메타가 만든 라마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예. 그 모델은 공화당 성향에 가까운 걸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드러난 이유는 아마 사용자들의 편향성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인공지능이 왜 그런 편향성을 가졌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다면 예. 그럼 사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 기술이 있고 예. 마치 블랙박스처럼 들어가서 이 인공지능이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우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왜 챗GPT는 민주당 성향이 있고 라마는 공화당 성향이 있는지를 그쪽 엔지니어들과 그 개발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분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목적 함수를 어느 것으로 두느냐, 그러니까 AI의 그 분석 자체를 어디에 목적을 두는지는 어쨌든 사람이 설정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분석은 그거는 뭐 저보다 예. 더 잘 아실 아니, 테니까. 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모르는 상태다 이거죠. 근데 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과 다르게 AI가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지난 대선까지는 AI라고 하긴 뭐하지만 빅데이터 자체는 활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유권자 타겟팅이라든가 뭐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목표는 있었는데 네. 그 목표가 잘 실현됐는가 하는 부분에는 물음표가 남는데 네. 어쨌든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다시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네. 것까지 왔단 말이죠, 기술이. 예. 그러니까 유권자를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거기에 홍보를 넣고 그다음에 어떤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투표를 하게 만든다든지 우리 편 진영에 있는 사람은 더 확고한 투표 성향을 갖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AI를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진짜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당선자가 바뀌었다. 예. 이렇게까지 분석이 결국 최종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해서 제도가 강화돼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게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본인들이 선두에 서고자 지금 전략적으로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로 서버 늘리고 뭐 하드웨어 구축하고 기술자 뽑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 속도감은 많이 잦아들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 산업을 제가 가장 산업 정책 부분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양쪽 당선자의 견해도 다르지만 이 선거라는 이벤트가 AI와 결부된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아까 공화당이 인공지능 혁신을 방해하는 행정명령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산업정책을 내놨다 하셨잖아요. 혁신을 방해하는 행정명령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 같던데 내용이 주로 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또 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일정의 중간중간 뭐 게이트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을 두려는 조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그 진행하는 속도를 늘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생명이나 바이오나 의료나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도 인공지능이 무한으로 그냥 마음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뭐 자체적인 자율적인 규제도 있었지만 연구자들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공화당은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더 강한 거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민주당과 그런 것이 규제가 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다 폐지하겠다라는 공화당 네. 이 차이로 볼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데 네. 미국 대선에서도 이걸 결과를 지켜보고 산업을 어떻게 인공지능 산업을 정책을 펴 나갈지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네.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지금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산업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결과값이 어디 있느냐 했었을 때 예. 이번에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서 담겨져 있는 큰 슬로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미국의 제조업 초강국 실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공화당은 제조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혜택들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IRA법과 칩스법의 모양만 조금 다르고 설명만 다를 뿐이지 예. 그걸 지향하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네. 근데 정작 IRA법과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 짓기를 유도했던 민주당의 이번에 목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이렇게 산업을 육성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또 글로벌 투자, 인프라 파트너십 강화 이걸 통해서 글로벌 기술 혁신
공동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미국이 우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방점을 찍은 거고 예. 민주당은 여기 한국도 언급돼 있습니다. EU, 인도, 싱가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으로 기술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가서 미래 첨단 기술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그 밸류체인을 같이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점은 조금 다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온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그럼 미국이 글로벌주의를 계속해서 지속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라면 네. 공화당은 보호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힘을 더 키운 다음에 그걸로 그 힘으로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이 생각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화당은 분명히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조로 미국에 들어오라는 걸 분명히 천명했죠. 근데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미국 혼자의 압도적인 우위의 힘으로 한다는 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는 되버렸다. 중국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예, 더 쉽지는 그렇죠.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가장 전 세계에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들인 EU, 뭐 한국, 일본 등등 이런 국가들과 어떻게 보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구분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이었나요?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 민주당이 다리를 새로 놓는다든지 네. 예, 도로를 다시 닦는다든지 이게 친환경 정책을 얘기하면서 네. 그것도 어쩌면 사실은 친환경보다 더 큰 산업 정책의 하나일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네. 그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분명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서민들과 영세민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들이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크게 늘려서 공공사업을 얼마나 늘리기로 했냐면 전국의 4,500개 지역에 5만 7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예. 도로, 다리 등을 재건하는 사업을 물론 친환경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서민 일자리 창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서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민주당은 직접 우리가 재정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겠다예요. 근데 공화당은 어떤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으로 뭘 강력하게 제시했냐면 서민들의 일자리 제공하는 거는 민주당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맞지 않고요. 우리 공화당은 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면세하겠다. 세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팁 소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식당에서도 준 팁 내봤어요. 그렇죠. 식당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배송 부탁하잖아요.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예. 배송 부탁하면 배송 오신 분에게도 또 팁을 드려야 돼요. 아. 그러니 이 미국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받는 돈 못지않게 이 팁으로 인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 팁에 대한 소득을 또 세금을 뗐군요. 그것도 물론 거기에 당연히 대해서. 이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팁에 대해서 세금 안 할게요. 안 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으로 정부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세금 감면해서 그걸로 경제 활동이 더 자유롭게 일어나게만 해주는 게 야.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런 맥락인 거죠.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은 예전에 정부가 주도한 뉴딜 정책의 향수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예. 공화당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놔둬야 잘 돌아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여쭤봐야죠.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께서는 이 두 정당의 후보를 다 얘기를 다 들었는데 예, 예. 미국 시민이다. 그럼 어느 후보의 정책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일단 가정 자체가 네, 역시 노련한 방송인인 걸로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입장을 밝히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예. 네. 뭐 그렇죠. 뭐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 빗대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언론인의 있겠네요. 또 객관성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답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있잖아요. 네. 전기차 이것도 산업인데 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개를 같이 유지하고 싶다라는 걸까요? 속도 조절은 좀 들어가 보입니다만 전기차 흐름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긴 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 국토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공화당 양쪽. 예, 예. 전기차도 꽤 다닐 수 있는 건 다니고 그다음에 그냥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 자동차도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런 병행하는 구도가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유럽도 조금씩 그런 변화가 좀 보여요. 대표적으로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2030년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 볼보는 더 이상 2030년 정도가 되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는 안 만들고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천명했는데 네. 그거를 다시 뒤로 물렸어요. 당분간 우리 전기차만 만들지 않고 화석 연료 자동차도 더 만들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좀 고민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전기차의 기존은 상당 부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또 생태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네. 공화당은 딱 천명을 했어요. 중국산 차량 수입 전면 금지, 전기차 차량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 예. 그래서 중국 차가 미국 땅에 들어오는 걸 철저히 막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 전기차 생태계는 미국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민주당은 뭐라고 돼 있냐면 동맹국가의 협력을 중시하겠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당장은 순수 미국의 역량만으로 A부터 Z까지를 다 못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잖아요. 디스플레이만 해도 뭐 그렇죠. 그 안에 전기차는 디스플레이가 더 크잖아요. 이 그럼요. 기존 차들보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거기 들어가는 또 반도체들 반도체. 이런 것들을 동맹국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차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동맹국가 같이 구축하겠다. 이래서 미래지향적인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전기차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근데 민주당도 어쨌든 중국산 차 수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좀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IRA라든지 있잖아요. 네. 칩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으면서 중국은 배제하되 나머지 국가들과 협력하느냐, 네. 아니면 중국 배제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것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화당은 압도적인 미국 우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동맹국가의 협력을 같이 중요시 여겨야 동맹국도 뭘 줘야 우리 의견에 따를 거 아니냐 이런 기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압도적 미국 우위를 주장하는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과 네. 동맹국들과 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에 표를 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자층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나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화이트 노동자들은 또 네.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정치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네. 뭐 백인 뭐 예를 들어서 남성 뭐 고졸 출신의 백인 남성들은 뭐 공화당 예, 트럼프를 뭐 지지하고 전통적으로 그런 분석이 뭐 있었죠. 어디 뭐 저 화이트 칼라나 정보통신 쪽에 종사하고 있는 또 백인 또 남성들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나름대로 정형화된 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많이 깨져버렸어요. 지역마다 산업적인 입지와 입장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종적인 요소들도 많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 내 아랍인들의 숫자 비중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 미국 내 아랍인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반이슬람 기조가 높은 게 공화당 쪽이었는데 네. 그럼 트럼프를 지지 안 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 다른 공약들 중에선 본인들에게 이점이 되는 게 또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내 아랍계 출신 사람들은 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도 또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그냥 딱 일갈해서 어디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 투표 성향 분석이 제대로 잘 먹히지 않는 이 시점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AI를 활용한 선거 분석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습니다. 오늘 예. 꼭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할 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예. 여기에서 저는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다시 암호화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전 세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은 예정된 미래고 정해진 미래였는데 네. 그게 이렇게 계속 디지털 전환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시기열이 너무 짧은 순간 전부 디지털화 돼버렸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 구조와 디지털 분야의 역량이 미국의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들로 너무 의존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A부터 Z까지를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예. 매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매번 수수료를 내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랑 점심 약속 잡으려면 또 카카오톡이나 우리 SNS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분명 앱스토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 이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간접적인 형태로 계속 수수료를 내가고 있는 거고요. 예. 은행 송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아닌 게 없어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뭐 앱 자체가 뭐 왓츠앱이라든지 뭐 어쨌든 다른 나라들의 앱을 이용하니까. 네. 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추세가 AI까지 붙어버리면 이제 오승훈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저도 연구할 때 오승훈 아나운서도 취재하거나 뭔가 내용 분석할 때 AI 옆에 끼고 유료 결제하면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AI 이것 좀 알려봐줘 하면서 진짜 그렇게 일할 시점이 멀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젠 또 우리가 드라마 볼 때 OTT 미국 기업에게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보는데 AI 결제료도 미국 기업에 내야 되고 네. 그리고 앱 까는고 이런 그 휴대폰 OS 쓸 때도 미국 기업에게 내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수수료를 계속 낸단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는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첨단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얘기를 해요. 오, 왜죠?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취지가 분산화, 분권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양성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게 인터넷 IT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들이 분절적이고 분권화돼서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승은 아나운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어느 특정 플랫폼 기업에게 줬을 때 그 플랫폼 기업은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고 유치하고 뭐 하고 해서요.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뭐 진짜 실질적인 금전으로 입금한다고 하면 이게 온라인 거래가 아니라 실물 거래로 또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다른 허들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데이터 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그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기업이 이상한 코인과 유사한 마일리지 같은 걸로 그걸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에게만 전부 다 쏠리는 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가 이 코인 같은 것과 네. 기반으로 한 걸로 다 분권화되고 분절화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제도권화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IT 시장이 중앙집권화될지 파편화되고 분산화되는 역량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교두보가 될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생태계를 아예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커진 그 플랫폼이 네. 화폐 시장까지도 암호화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분산화시키는 이 기술을 빨리 만들어서 누군가가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 두 갈래길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암호화폐 기술이 하여튼 그래서 인터넷 쪽에 접목이 되면 분절적인 별도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유저들을 따로 모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의 AI 생태계가 조금 변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어요. 암호화폐를 예로 들어주셨지만 블록체인 기술 네, 맞습니다.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4부를 갈까 말까 이게 네. 조회수에 달렸습니다. 우리 PD님이 잔소리를 하셔서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냐. 그래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셔야 네. 4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뭐 4부로 안 가더라도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면 되죠.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